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페미니즘에 관해 어떤 책이나 잡지를 읽어봤는가? 페미니즘 활동가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답변을 듣고 나면 그들이 아는 페미니즘은 10중 8구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것들 뿐이며 페미니즘이 실제로 무엇인지, 거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벨 훅스의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에서 가져온 문장입니다. 페미니즘에 관한 불편한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페미니즘에 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목소리와 운동을 악마화하고 무조건 비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기에 힐난이 쏟아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페미니즘은 무엇인지, 사회와 일상에 페미니즘이 왜 필요한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폴리티컬 우먼 파이터 3회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류호정입니다. 정의당 강민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장혜영입니다. 와 반가워요. 오늘은 왜 배복주 부대표님 목소리는 안 들리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 3명이서 이제 포르파 3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오늘은 차별금지법 농성이 있었죠. 1일 농성. 장혜영 의원님도 거의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 국회가 하도 차별금지법 지지부진하고 거의 이제 양당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서 1일 농성을 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텐트를 쳤죠. 맞아요. 오늘 이제 해지고 나니까 확실히 좀 추워가지고 지금 벌벌 떨다가 바로 한 30분 만에 와가지고 이 녹화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래도 힘 받는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류호정 의원님 지난주에 바쁘셨을 텐데요, 많이. 저희는 월요일에 그 국회에서 반려동물 타투 전시회가 있었어요. 타투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주제로 한 타투 전시회가 있었고요. 그 외에는 거의 홍보본부 업무들을 한 것 같아요. 저희는 한창 바쁠 때죠. 딱 그 홍보본부장으로 류호정 의원님이 취임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당에서 나가는 콘텐츠들의 느낌이 달라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도 지난주 한 주 동안에는 차별금지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고 너에게 가는 길 관련해서 정의당 차원에서 공동체 상영 월요일 날 했었고 그리고 또 수요일 날에는 국회의원에 관해서 또 너에게 가는 길 성소수자 부모 모임 관련된 연분홍치마의 다큐멘터리를 틀었는데요. 그때 의원님들이 꽤 여러 분이 오셨어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비례의원님 말고 그 지역구 이수진 의원님도 오셨고 또 민영배 의원님 뭐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다 영화 보고 가셨는데 변규리 감독님이 그날 벼르고 오셨더라고요. 아예 이 의원님들한테 GV를 이제 관객과의 대화를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한테 말을 시키겠다. 아, 질문을 하시던가요? 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제 얘기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들 약속을 하시던가요? 약속하신 분도 있고 약간 애매한 데서 버튼 누르시는 분도 있고 네, 약간 익명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적으로 모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그런 적반하장을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약간 좀 그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수진 의원이 묘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이번에는 이 법안이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희망적으로 바뀐 것 같다. 뭐 정책이 그쪽에서 이제 박완주 의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관련해가지고 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그 전까지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최근에 기조가 바뀌었다는 식의 또 희망 고문을 하셔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던지 그런 뭐 마음에 들었어요. 맨날 차별금지법 갖고는 희망 고문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민주당은 맨날 간만 보고 국민의힘은 뭐 차별금지법 차자도 모르고. 이준석 대표가 이게 입장 냈다가 3일 만에 선회했잖아요. 그리고 류 의원님 최근에 그 재밌는 거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던데 그 윤석열 댓글 달기 뭐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아, 뭐 맞아. 댓글봇. 그 댓글봇. 윤석열 후보가 너무 이제 노동과 관련한 망언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다가 이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손발 노동은 뭐 아프리카에서나 한다. 아니면 뭐 주 120시간. 네, 주 120시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주 120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보통 그 중국에서 9 to 9으로
뭐 6일제를 해야 한다고 해도 12시간 곱하기 72시간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120시간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야겠어요.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말 그대로 막 뱉은 것 같은데. 노예제도의 부활 수준인 거죠. 120시간 그리고 뭐 노동. 최저임금 안 받고도 일할 사람 있다더라 이런 말을 한다든지 보면서 이제 꼬박꼬박 말대답을 해줘야겠다. 댓글봇이 되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또 얘기하면서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네요. 최근에는 안양에서 롤러 차량에 치여서 노동자 3분이 돌아가셨죠. 그 현장에 가서도 윤석열 후보는 자기가 뭐라고 노동자가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 사안과 무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순간에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망자가 나온 시점에 가서 이거는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꼰대질을 한 건데 어떻게 그렇죠.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라서 그 귀책 사유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는 순간인데 그걸 다 그렇게 개인 과실로 얘기를 하고 이제 밝혀진 정황들 보면 이제 제재하청 일어났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앞으로도 밝혀지게 될 텐데 아무튼 참 그 윤석열 후보가 입만 열면 온갖 망언들 특히 노동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사용자 근데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의 사용자 마인드에 준하는 아무튼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듣고 있는 시민들께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조문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애도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표계산해서 자신들의 어떤 지지자들 기업가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하기 위해 갔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마음이 속상해지네요. 근데 또 좋은 소식이 있었다기보다 약간 이상한 소식이 있었죠. 또 이게 전 약간 이 얘기를 하려니까 양가적인 기분이 드는데 우리의 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 또 청년 정치에 어쨌든 이제 우리하고는 결은 많이 다르지만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제 또 묘한 메시지를 소셜 미디어에 남기셔가지고 또 지난 전국을 모르실까봐 이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뭐,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웃음 그리고 피 그러니까 이모티콘을 남겼죠. 두 가지 페이스북 글을 남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를 패싱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야심한 시간에 이 두 가지 게시물을 남겨놓고 나서 다음 날 잠수를 탔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분께서는 이제 술 먹고 그런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나마 좀 설명 아닌 설명 같은 걸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잠수 타다가 오늘인가 이제 갑자기 극적 회동 뭐 이런 뉴스가 또 떴죠. 어젯밤 맞다. 어젯밤에 술 거하게 먹고 이렇게 사진 찍어 올린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깨 동무가 어색하던데. 술 마신 거 맞죠? 거기도 약간 불그스름 하던데. 맞아요. 네, 술은 마신 것 같고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온다. 요걸로 이제 협상 타결이 된 것 같던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는 뭐 술 마시고 페이스북 올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확실한 존재감은 톡톡히 보였던 것 같아요. 부재를 통해서 존재를 그렇죠. 확인시키는 묘한 정치였다고는 생각하는데 참 저는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저런 식으로 쓰나 싶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뭐 요즘 감성도 좋고 다 좋은데 약간 자기가 제1야당 대표고 그리고 제1야당 대표는 이모티콘이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국민들 이외의 다양한 국민들한테도 좀 자기 언어가 보여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그 야심한 밤에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뭐 밀당하는 것처럼 글을 쓰고 그건 싫어. 제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응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뭐 안에서 치이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지지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 당대표는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역시 술 마시고 SNS를 켜면 안 된다. 맞아요. 진짜. 술 마시고 SNS 하세요? 저는 근데 평소에도 제가 게시 버튼을 제가 누르려고 하진 않아요. 버릇될까 봐. 저는 술 마시고 많이 하는데. 그럼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테마는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실 100명의 페미니스트가 있으면 100개의 페미니즘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정의하는 페미니즘 또 그 페미니즘을 접하게 되는 최초의 기억이나 혹은 내가 대하는 어떤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정의당은 페미 정당이냐 뭐 이런 물음들까지 저희가 오늘 좀 허심탄회하게 툭 터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 심상정 후보님께서 MBC 정치인사 나가셔서 그 페미니즘 관련해 가지고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여성, 남성, 성소수자까지 모두 차별 없이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그게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강민진 대표님도 이런 질문 받지 않았어요? 네, 저는 신장식의 신장개업 라디오에서 그 질문을 받았는데 정의당이 지금 페미니즘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20대 여성들의 표심을 위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누구의 표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지향하는 것이 성평등이고 페미니즘이다. 정의당 페미니즘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교과서적인 대답을 잘 하셨네요. 근데 마침 저희가 페미니즘을 주제로 잡았는데 좋은 뭐랄까 내용을 담은 민원 메일이 저희 의원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A4 용지로 뽑으니 2장 정도 나오는 긴 메일이었는데요. 진짜 기네요. 이거 저희 앞에도 프린트해서 놓으셨는데. 네,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대모사 해주세요. 네. 아니 이름 만난 적이 없는데 알 수가 성대모사를 없어요. 어떻게? 우선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호정 의원님. 포르파를 청취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 청취자입니다. 20대 후반 네. 남성 청취자분도 계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그 팟캐스트 그 분석을 보면 은근히 남성 청취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한 오. 6대 4 정도? 6이 여성, 4가 남성. 네네네. 오. 역시 성평등은 남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포르파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실 저의 주변 남성 친구들과 정을 끊고 싶을 정도로 안티페미니즘에 포위되어 있다고 느낀대요, 자신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성평등 고용제라든지 뭐 이런 여성주의와 조금이라도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 주변 20대 남성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카톡방에 조롱을 일삼는다. 그런데 이게 여성주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난민, 북한, 뭐 이주동포 등 여러 가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극렬하게 혐오하고 자신들을 집단화시킨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런데 20대 남성 친구들에게만 또 고민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20대 여성 친구들 중에는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절반 가까이는 터프적인 사고에 바탕해서 주장을 하시는 때가 있대요. 터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다른 소수자들을 혐오하면서 여성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질문은 2가지였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성주의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티페미니즘적인 사고를 지닌 저의 남성 친구들에게 너희 주장은 뭐 틀렸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요 하나가 있고요. 여성주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2번째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안티페미니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터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혐오 표현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긴 민원 굉장히 긴 뭐 메일이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성의껏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렇죠.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분들한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또래 집단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안티페미니즘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혼자 어쩌면은 그것을 불편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남성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들, 고민의 내용들을 보면요. 갑자기 한 생각이 아니라 평소에도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터프라고 하는 게 그냥 TERF. 그래서 트랜스 익스클루시브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그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트랜스젠더를 배척하는 이제 배제하는 그런 이제 급진적인 뭐 여성주의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제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트랜스젠더를 포용해야 된다. 당연히 트랜스젠더의 성평등 또한 중요한 이제 페미니즘의 아젠다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느 한 가지의 페미니즘이 모든 것을 다 뭐랄까요 대표한다라던가 포괄한다라고 이해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터프라는 이 페미니즘 흐름이 생긴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또 속상해요. 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이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한테 폭력이 되는 그런 도구로 쓰여야 하는가. 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 문제 그리고 난민 문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이분들이 배척적인 입장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트랜스젠더를 배척하고 난민을 쫓아낸다고 해서 여성 인권이 상승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여성주의를 하면서 혐오와 차별을 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다라는 거를 좀 배웠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실 저는 이런 터프 뭐 이분들께서 사실 여성주의의 본령과 좀 반대되는 행위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사실 어떻게 정당으로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게 당론에 안 맞다. 강령 위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근데 이 청관유 기자가 지난번에 얼룩소에 기고한 그 연구 결과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거기에도 보면은 페미니스트가 정말 페미니스트의 다수가 소수자에 대해서 배척적이고 그런 사람들인가라는 거를 이제 조사를 했을 때 사실 대다수의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스트가 아닌 사람들보다 트랜스젠더와 난민을 비롯해서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포용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페미니즘 중에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터프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사실 일부이고 평균에서 좀 먼 분들이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자꾸 페미니즘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안티페미니즘 쪽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호도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우리가 다 여성들이지만 여성이기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이면서 노동자기도 하고 또 뭐 여성이면서 장애인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여성이면서 성소수자이고 여성이면서 난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여성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는 계기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터프 페미니즘은 연대를 만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연대를 끊어내는 페미니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이 비슷한 딜레마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는 거는 좋은데 왜 거기 꼭 트랜스젠더까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지지하는 걸 좀 주저하게 된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포괄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구조를 좀 저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상당히 차별금지법들 중에서는 좀 강도 높게 그러니까 인권위에다가 시정 명령이 내릴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장애 여성 공감이나 뭐 이런 단체들을 비롯해가지고 장애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물어봤더니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안 받을지는 몰라도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영역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어떤 이유로 어떤 그게 성별이 됐든 뭐가 됐든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존재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차별을 반대할 수 있다.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있지 않으면 언제
결국에는 온전하게 이제 차별로부터 안전해지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트랜스젠더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어야 여성들도 비로소 정말로 차별의 구조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꼭 첨언을 하고 싶네요. 페미니즘을 제가 만났을 때 이 페미니즘이란 세상을 보는 인식론이다라는 말이 되게 와닿았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단지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자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 세상을 다르게 보자라는 제안이고 그런 다르게 보는 틀, 창 같은 거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가 흔히 뭐 교과서에서 나오고 또 뉴스에 나오고 또 상식이라고 알고 있던 어떤 종류의 관점들이 보편의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남성들의 관점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게 페미니즘이라는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페미니즘은 인식론인 건데 근데 사실 이제 페미니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니까 다른 그런 보편의 주류의 관점에서 배제된 다른 존재들도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남성의 시각으로 어떤 상식과 주류 담론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성애자의 관점으로 또 시스젠더의 관점으로 또 한국인 그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한테는 페미니즘이 그냥 여성의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의 권리들을 같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였는데 페미니즘이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이렇게 페미니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걸까? 그런 게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성평등이 실현되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게임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여성이라서 뭐 남성이라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식의 말을 듣는 거죠. 근데 굳이 내가 내 성별을 굳이 인지해야 되는 순간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아야겠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몇몇 은행들 채용 성차별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2018년에. 그렇죠. 거기서 이제 탈락한 분들은 그때 문득 내가 여자구나라고 갑자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내 성별을 왜 떠올려야 되냐 이거죠. 채용의 순간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평등한 사회가 온다라면 그런 불필요한 순간에 내 성별을 굳이 떠올려야 하는 순간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었죠. 더럽고 치사한 순간들이 많잖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어떤 페미니즘적인 관점을 대변하는 여성 정치인들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이 페미니즘에 대한 첫 만남이라는 것은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날 때부터 머릿속에 페미니즘을 탑재하고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관점을 형성하게 되고 이 여성주의 내지는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관계 맺게 됐는지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다가 각성한 것 같습니다. 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성차별적인 상황들을 겪는 거죠. 뭐 성희롱도 있고, 뭐 때로는 그냥 이제 말로 뭐 똑같은 조건이라면 난 남자 뽑을 거야 하는 상사도 있어봤고, 뭐 사소하게는 이제 뭐 신입 사원들끼리 뭐 TF를 하는데 반장은 남자가 하고 뭐 부반장은 여자가 해 이렇게 그다음에 통보하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결국에 이제 서울대 나온 남자분이 이제 반장이 됐는데요. 엄청나죠. 학력과 그 성별에 관한 걸 한 방에 딱 깨닫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 이전엔 사실 여성주의에 제가 별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동이 좀 필요하구나. 침묵한다고 사회가 그냥 변하진 않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페미니즘의 필요성을 깨달았던 것 믿는 같아요. 페미. 믿는 페미. 아니 네. 지금은 이제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하죠. 그렇죠. 집안이 그 개신교 집안이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안 하지?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은 성별이 없다고 하는데 왜 아버지예요? 어머니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무도 못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부터 좀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설교를 하실 때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집안의 우두머리이고 여성은 이제 순종을 해야 집안이 뭐 편안하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브를 만드신 거다.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막 하셨을 때 제가 그때부터 뭘까? 이게 진짜 그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저 목사님이 의 어떤 개인 생각인 걸까? 이런 것들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좀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성차별적이구나라는 것을. 교회에서 또 그런 색다른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페미니즘 동아리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또 이제 총녀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오히려 그때 저는 돌이켜보면 약간 명예 남성에 가까운 종류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차 같은 거가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거는 알지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운동을 하기보다는 약간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런 이제 내 능력이 있으면 뭐 성차가 대수야라고 생각하는 쪽에 가깝고 그 투쟁에 잘 참여하고 싶지 않아 했었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도 굉장히 이 형성되어 있었던 소위 쟤네 꼴팸이야 놀지 마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신경 쓰는 게 피곤해서 물론 스스로 아싸이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약간 듣기는 그때 들었었고 뭔가 마음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들을 만한 얘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직시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에 있었던 미투 들을 통해서 이제 그 전까지 애써 외면하고 이제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런 여성주의적인 관점, 페미니즘의 문제들 이런 거를 좀 바라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도 불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엄청 빠른데? 그때 왜 여자는 다리를 오므리고 앉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남자애들은 자유롭게 다리 벌리고 앉을까? 왜 체육 시간에 남자는 축구를 하고 여자는 피구를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문제의식이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불편한 페미가 돼버렸습니다. 되게 일찍부터 떡잎이 다르셨던. 저는 각성한 뒤로 사실 뭐 회사에서 뭐 해봐야 뭐 별거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게임이라는 곳이 어쨌든 컨텐츠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런 차별적인 혹은 좀 편견이 있는 시선들을 담아내는 거죠. 예를 들면 여성 캐릭터는 다 분홍색만 쓴다든지 뭐 남성 캐릭터 다 파란색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씩 조금씩 바꿔나가려고. 근데 이게 어떤 문제의식을 딱 갖고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거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는 약간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은 페미니즘 공부를 어떻게 따로 하셨어요? 아니요, 저 뭐 그렇게 뭐 사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살면서 뭐 글도 뭐 한두 개씩 보고 뭐 그런 정도였죠. 저도 공부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페미니즘 책은 몇 권 읽었었고. 그게 공부예요. 아, 그래요? 책을 읽는 것은 공부지. 공부가 아닌 것, 뭐 취미라고 하면 뭐 취미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예전에 활동했던 단체에서 페미니즘 학교를 운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공부를 했네. 1년짜리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페미니즘 사조. 그때는 터프가 없었고 네. 이제 뭐 생태주의 페미니즘이라든지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배웠었고 그때 이제 정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사실 지금 이론적인 내용들은 잘 생각이 나진 않고요. 결국에 이제 살면서 내가 깨닫고 내 문제의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저도 페미니즘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잡고 정말 여성학으로서 페미니즘을 이제 배우기보다는 이제 나한테 없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평소에 하고 있던 고민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다. 그 얘기를 더 듣고 싶다라는 관점으로 뭐 책을 뒤적거려 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나 영상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방식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기사나 뭐 칼럼 이런 것들은 꽤 열심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그래서 강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페미니즘이 어떤 당사자 운동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내지는 그 전까지는 별 문제의식 없이 봤었던 다양한 대중 매체들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성차별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비평이나 이제 관점들을 만날 때 세상을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좀 저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 사회의 주류적인 시각이라는 게 남성 중심적이다 보니까 이제 페미니즘은 그거를 여성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또 볼 수 있는가를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게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생각하는 거랑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난 이게 불편한데 왜 세상은 불편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이러다가 페미니즘을 만나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성주의적인 내지는 이제 성차별에 관련된 감수성이 생기고 나서 그 전까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못 보게 된 뭐 책이든 영화든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되게 많죠. 게임을 온전히 즐길 수가 없게 됐어요. 맞아요. 그 캐릭터 데포르메 하는 거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신체를 비틀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생략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성차가 크죠. 성평등한 부분을 좀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게임도 하다 보면 이제 차별적인 부분들을 또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이제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또 할 수 있는 게임이 몇 개 없어요. 맞아. 그래서 어쩌지 하고 게임을 뭐 하지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던 때도 있었고요. 지금 여기 메일 주신 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뭐 틀렸다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것처럼 저도 뭐 이런 류의 게임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거를 재미있어 해도 되나 아닌가 뭐 화장 같은 것도 뭐 얼만큼 하는 것이 좋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지금은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나다운 페미니즘에 대해서. 저는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보게 됐어요. 뭔지 알 것 같아. 네, 너무 뻔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테레오타입적인 남성과 여성이 나오고 때로는 데이트 폭력적인 것들이 미화되고 로맨스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는 휴식 시간에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다른 나라 드라마를 보자. 물론 외국 드라마도 완전히 성평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맞아요. 저기는 다른 나라 일이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은 한국 드라마도 꽤 이제 전향적인 여성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봤었던 드라마들 좋아하던 것들을 다시 보다가 너무 약간 예전에 잘 봤던 그 모든 감상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다시 보는 게 너무 두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그 화장 관련해서도 얘기해 주셨는데 뭐 탈코르셋 이런 단어가 또 이제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잖아요. 제 주변에도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진짜 많았는데 저는 회사 다닐 때는 오히려 크게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사실 뭐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내가 불행해지려고 페미니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화장도 그랬고. 그런데 오히려 제가 정치인이 되고 나서 화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여성 정치인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제 뭐 탈코르셋의 취지도 알고 있고 뭐 필요성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정치인으로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남성 정치인들은 이런 고민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배진규 대표님을 딱 봤죠. 인터뷰 나가실 때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건 일로서 내가 그럼 이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고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봐봐요. 우리가 80%가 지금 남성 정치인이거든요. 240명이 남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화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외모도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생각도 다 천차만별이고 다양한 남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성 정치인은 너무 적어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누군가가 저를 참고로 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 해서 제가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은 또 피부 화장이라든지 뭐 눈썹 그리기라든지 최소한의 화장은 하되 저는 눈썹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볼터치는 안 해요. 저는 화장할 때 이 눈썹 하나까지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남성 정치인들한테 붉은 볼터치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발그레한 젊은 여성으로서 내가 인터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해주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끔 멍 때리고 있다 보면 이제 당하죠.
근데 되게 복잡한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계셨군요. 생각보다 생각을 네, 했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 근데 이게 여성 정치인이 많으면요. 화장 빡세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하기 싫은 사람 안 하고 그러면 그만일 텐데 자꾸 이제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 확실히 그 남녀 정치인들한테 좀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당 사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거지갑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꾸미지 않고 굉장히 죄송해요. 네, 어쨌든 추레한 모습이 이제 자기 컨셉이 됐는데 여성 정치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그렇게 그런 컨셉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바로 악플 달리죠. 제가 살이 찌거나 빠지면 댓글에 바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아 진짜요? 호정아 요즘 힘든가 보다 살쪘네. 정말 후원을 해주세요. 그러면 힘들 거냐고 말을 하실 거라면. 그 방송 나가면은 이제 화장해 주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화장도 해도 좀 연하게 하고 머리 정도만 매만지기 때문에 한 20분이면 끝나는데 입술색도 좀 분홍색이 아닌 것들로 하죠. 네. 맞아요. 여성 토론자들 더 빨리 오라고 그래요. 맞아요. 거의 한 40분, 50분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코르셋 하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그 타투어법 퍼포먼스 했을 때 보라색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었었잖아요. 아, 그랬죠. 그때 이제 질문들이 쇄도했거든요. 당신은 페미니스트인데 어떻게 그렇게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을 수가 있느냐. 그거는 성상품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답변을 사실 한 적이 없어서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좀 드리자면 평소에 생각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새로운 스테레오타입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평등한 사회가 된다면 내가 바지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드레스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냥 도구로서 타투를 가장 잘 보이려면 일단 등이 파여야 하고 그런 옷 중에 이제 드레스가 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은 것이고요. 뭐 성상품화다 그렇게는 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잖아요. 그때 강남역 10번 출구 사건이 있고 네. 페미니즘이 그냥 일부 운동권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쓰는 그 언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탈코르셋도 그때 같이 나왔던 개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는 근데 그 개념이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가 길고 치마를 입고 다니고 화장도 하고 이런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지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페미니스트이려면 어떤 종류의 외모를 해야 돼라는 것처럼 여겨져서 왜?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해주는 게 페미니즘 아닌가? 그런 점에서 약간 탈코르셋 담론이 불편한 점도 있었어요. 저는 강요할 때 이제 그런 게 좀 그렇죠.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잣대를 세워가지고 진정한 페미니스트와 그렇지 않은 페미니스트를 가르고 하는 것들이 저도 되게 왜 이런 얘기들을 해야 하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방 담론인데 또 다른 종류의 탈코르셋이라는 종류의 코르셋 아니야? 라는 약간 메타적인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근데 물론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해방의 의미를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화장을 하고 막 이런 것들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 당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에서는 그 분위기에 반해서 행동을 실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천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맥락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런 강요의 맥락들은 좀 우려스러웠던 것 같아요.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는 나, 뭔가 부당한 상황에서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죄책감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나. 근데 저는 이제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직장이나 뭐 학교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수반하지 않습니까? 직장인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생계까지 걸어야 되는 순간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불행해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이 방송에서 몇 번을 말하는지 한번 세어보고 싶긴 한데 우리 셋이 어떻게 각자 페미니즘을 정의하는지 듣고 계신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류 의원님부터 한번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는 궁극적으로 설명을 덜 요구받게 되는 것이라고 여성이? 생각합니다. 아니, 모두가요. 모두가. 그러니까 너 왜 머리가 길어? 짧어? 화장 왜 했어? 안 했어? 뭐 남자애가 뭐 왜 분홍색 좋아해? 뭐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 안 받지 않겠어요? 아,
설명을 덜 요구받게 되는 것이 페미니즘이다. 좀 냅두겠지. 그렇죠. 그렇죠. 강 대표님은 어떠세요? 페미니즘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거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남성 중심적이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게 페미니즘이었고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이라는 게 없으면 그게 남성 중심적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편적인 거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거 사실 보편적인 게 아니고 남성들의 것이었어 라는 얘기를 페미니즘이 좀 알게 해줬던 것 같고, 그래서 페미니즘이 지향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결국에 우리 모두가 나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페미니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도 남성도 또 이제 그 두 가지로 구분되지 않는 어떤 성별을 가지신 분들도 그냥 나답게 사는 게 이상하지 않고 어떤 정상 비정상의 경계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다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페미니즘은 저는 성평등이다. 딱 그 정도면 제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다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주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성평등이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직관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페미니즘의 정의를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 명확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입니까? 네. 그렇죠. 저희 강령에도 적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후보님도 사실 되게 명확하게 다른 매체 나가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죠. 사실 그 질문을 계속하는 게 저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이제 깔려 있는 맥락은 노동 정당이지 페미 정당이 아니다. 이런 되게 노동과 페미니즘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가지고 대척점에 놓는 식의 관점이 있는 것 같은데.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좀 다른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자꾸 받게 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 질문을 받게 되면 페미니즘 정당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은 성평등입니다. 라는 얘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설명을 계속 요구받는 것 같아요. 찾았어요. 제가 정의당 이게 강령에 있는데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여성이 자신과 자신 주변의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직업 선택과 노동 환경에 있어 성차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갈 것이다. 이게 강령에 들어있는 정당이 페미니즘 정당이 아니면 무슨 정당입니까? 그렇죠. 반페미 정당입니까? 이 강령 5번 누구나 존중받는 차별 없는 사회인데 네. 마지막 문단은 이래요. 우리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가해지는 어떠한 폭력이나 괴롭힘, 차별과 배제, 낙인과 편견 등을 없앨 것이다. 소수자 혐오 범죄를 강력히 규제하며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 차별 없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페미니즘 정당 맞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의당은 페미니즘 정당이다. 강령에 의거해서 그래서 정의당이 페미니즘 정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많은 설명을 요구받아야 되는 이제 명제라고 생각을 합니다.